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24일에 무료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밀크를 내놨습니다. 갤럭시 유저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음악 감상 서비스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음원 사이트에서는 한 달에 약 6,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완전히 공짜입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미리 선곡되어 있는 음악을 순서대로 넘기면서 들어야 하는 정도랄까요?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 이 점이 좀 불편하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음악을 자발적으로 찾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재생해놓고 쭉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이런 미리 선곡된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무료라면 저작권료는 누가 지불하느냐는 거죠. 삼성이 전액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유저들은 마음껏 음악을 듣고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마도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려는 서비스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슈스케 버전의 당신만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최신곡들이 바로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스트리밍 라디오의 장점이기도 하죠. 눈부신 햇살이 비춰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눈부신 햇살이 비춰도 이제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 발표가 됐죠. 4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조 원,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요, 59%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마법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충격과 실망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합니다. 좀 더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문송천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4조 1천억 원. 많이 줄었네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죠. 네. 그래서 이 삼성이 결국 그
드디어 당할 일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삼성이 지난 2년 3년간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은 평소보다 그 높은 실적이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를 이제 관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올 때가 온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그 좋은 때가 있으면은 나쁜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 가지고 네. 미리 그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비를 삼성이 제대로 못했다는 그 따가운 지적을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까지 갔었죠. 예, 영업이익이 10조 원이면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0조 원 돌파하는 10조 클럽에 들었다는 이제 그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네. 너무 일찍 터뜨린 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60% 급감이라고 하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사실 60%든 70%든 급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빠른 속도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그 손발이 끊이질 않는데 네. 삼성이 지금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상태로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니까 준비는 했겠죠. 근데 제대로 아마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면은 4분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4분기에는 아마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4분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1년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4분기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연말 연시에다가 크리스마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죠. 예, 판매가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다른 데서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그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선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매출은 3분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 네. 율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4조다, 8조다, 뭐 10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삼성전자가 얼마를 팔아서 그중에 얼마를 남기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지금 수치를 보면 딱 10%에 해당해요. 네. 이 10%라고 그러는 수치는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서는 명함을 내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예.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이고 애플, 구글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0%대 근처에 갔다든가 네. 이름을 몰라도 이 인텔 같은 반도체 회사도 20%대를 못 넘습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만 20%를 넘어요. 그러면 삼성이 지금 이 세계적인 전문가나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뭐냐? 이건 하드웨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20%대를 넘을 수도 없거니와 이거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급감 안 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변곡점이군요. 삼성전자는 네. 아직도 그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 거기에 그런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다고 단정을 하시는 그 단정하는 기준이 이유는 지금 있다면요? 평택에 네.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약 15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예.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밝혔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 증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결국 그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또 하나는 이제 또 짚을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병철 회장을 얘기할 때는 네. 이 반도체로 삼성을 일으켰던 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평가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삼성을 일으킨 기업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만약에 3기 경영 체제로 간다 그러면 삼성이 과연 뭘로 그 명함을 내밀 거냐 이거예요. 또 반도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 아니면 실적을 뭐냐 이겁니다. 아, 예. 교수님, 근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요, 그래도 이 스마트폰 부분이 좀 부진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좀 만회를 해주지 않았나요? 아, 그건 뭐 항상 삼성은 그렇습니다. 네. 삼성은 반도체 강자고 예.
인텔과 더불어 세계 그 최강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데 영업에 그 부실이 있어도 모든 걸 반도체로 만회하는 그 체질의 기업이고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삼성이 계속 잘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 삼성의 먹고 살 길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이 삼성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어떤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청사진을 못 보여주는 게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하드웨어하고 달리 하드웨어는 지금 공장을 네. 증설하고 공장을 멋있게 크게 차려가지고 되는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는 공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머리로 하고 네. 그 우수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2-3천 명 데리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는 감히 손을 못 대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 2-3천 명을 삼성이 지금 데리고 있질 못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계획이 왜 그게 안 되고 있느냐? 그건 결국 삼성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그런가요? 쪽에 예. 손을 댔다가 이게 잘못하다가 그 방향 실종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런 어떤 그 자체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M&A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는 있잖아요. M&A도 쉽지 않은 게요. 네. 그 안드로이드라는 회사가 한 7, 8년 전에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인수해달라고 했던 일화를 아십니까? 아,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이제 삼성이 그거를 거절이라기보다는 못했어요. 네. 왜 못했냐 이거지. 왜 그게 안드로이드가 구글 손에 넘어갔냐 이거지. 예. 그런 배경을 보면 그건 결국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자신감의 결여지. 무슨 준비가 덜 돼 있긴 그 당시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상태입니다. 네. 왜 구글은 그걸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 변신하는데 그 성공을 했고 네. 삼성은 아직도 구글과 협력을 하고 애플과 협력하는 이런 협력업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런 건 잘 면밀히 판단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이런 그 교수님의 솔루션을 삼성이 채택하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아마 가게 되겠죠. 예, 그렇죠. 기존의 방식대로 반도체 그 생산 기반 중심에 가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 건실한 IT 업체로 갈 것은 확실합니다. 네. 삼성이 그동안에 20-30년 동안 반도체의 세계적인 강자로 위치를 확고히 다졌기 때문에 그런 그 IT 산업의 인프라는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건실하다고 봐야죠. 네. 다만 거기서 머무르고 한 단계 점프를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혹시 이런 실적 부진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열사들 어려워질 것 같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때문에도 디스플레이 부분도 그렇고 예. 또 삼성 전기도 그렇고 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반도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나아지더라도 어떤 이런 도전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게 없다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많이 실적을 내지 못하는 도약하지 못하는 기업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한 단계 점프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노트 4가 거기 휴대전화에 보통 창을 여러 개 띄우는 기술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애플도 못하는 기술을 삼성이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의 혁신은 삼성이 리드하고 애플은 혁신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사용자 접점에 네. 개선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윈도우스급이라든가 네. 안드로이드급의 아주 그 덩치가 큰 네. 무게 있는 헤비급 소프트웨어를 우리도 직접 만들고 우리도 한다. 애플이 그 iOS를 개선하고 자꾸 고쳐가지고 혁신을 자꾸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삼성도 그런 급에 같은 급에 머물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보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네. 같은 이런 신생기업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신생기업들이 그 헤비급 소프트웨어 영역에 진출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왜 삼성은 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약관도 하는데 왜 삼성은 못하냐 이거죠. 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감 결여라는 것밖에는 삼성이 못 갖춘 게 없습니다. 지금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 안 하는 건지 네. 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죠. 구글이 만약에 삼성과 손을 끊으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고 엄청난 일이 그런가요?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차세대 도약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웨어러블이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예. 것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결국 하드웨어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사물 인터넷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큰 반사이익을 볼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기반의 하드웨어 사업 부분인 건 확실하고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야심을 가지고 진출해 보겠다는 그건 절대로 읽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너무 대대적인 변화라 아무래도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예, 근데 뭐 그게 네. 2, 3년 안에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대개 2, 3년 안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맘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관측을 네. 낳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삼성이 이렇게 대대적인 혁신이나 어떤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많이 지고 들어갔다가 이게 리턴이 안 되면 큰일이다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치가 않은 게요. 예. 이 세계적인 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많이 준비를 해야 약 5조 원 이내 금액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반도체 3분의 1이네요. 생산 시설에 비하면 택도 없이 작은 금액이죠. 네. 단지 고급 인력들이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했다가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네. 우수 인재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 삶의 터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이런 어떤 타운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하려면.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하고도 연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돈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네. 여하튼간에 그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의 문제고,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문송천 교수와 삼성전자 실적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트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1조 원 이상 인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문제점 짚어보겠고요. 또 경제 주치 시간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노인보험. 근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인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기업이 만든 제품을 팔면 매출액이 짓게 되죠. 여기서 원료비, 인건비, 광고비 등을 다 빼고 남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다만 법인세는 내기 전 상태죠. 근데 기업의 이익은 영업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어서 받는 이자와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 건물 임대료 등 영업 외 이익도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영업 외 이익을 합한 뒤 세금을 빼서 순수한 기업의 이익을 나타냅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당기순이익은 그 기업이 정말 얼마를 남겼는지 보여주지만 영업 외 이익이 끼어들어서 기업이 본연의 영업활동을 잘 하는지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함께 보고 그 기업이 건강한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났네요. 근데 이게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또 얘기가 비난의 얘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난 4일 폐막됐는데 인천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 행사는 유치 과정 그리고 준비 과정 잡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뭐 잡음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되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 그렇게 되듯이 결국 운영 과정에서도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네. 운영 과정에서 뭐 순조롭지 못했다. 결국은 엉뚱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다른 데에. 뭐 결국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됐고요. 이번 그 인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직접 비용만 대략 한 2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정부가 그 중에서 한 7천억 정도는 지원을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조 한 2천억 원 이상이 지금 빚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한 2조 2천 정도 됐었던 거고 중앙정부가 7천 정도를 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설비가 한 1조 7천억 되고요. 네. 운영비가 5천억 정도 됐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뭐 운영비에서 한 2천억 정도 중앙정부 지원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한 5천억 정도 중앙정부 지원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빚으로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게임을 유치한 분이 2007년에 시장이었던 안상수 전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난해 때 이분이 자서전을 내놨는데 자서전에서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영상을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책에 썼어요? 예? 책에요? 예, 책에. 오,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황당했거든요.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부는 평창 올림픽 유치에 상당히 네. 관심이 많았고 모든 걸 걸었죠. 네.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하면 평창 올림픽 유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관리상. 네. 예,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반대하면 유치가 어렵게 되니까 이게 대통령의 동영상 이걸 이제 아시아 올림픽 평의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네. 이걸 이제 조금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평창이 유치되면 정부와 국민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평창을 딱 빼버리고 유치되면 정부와 국민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아. 네네. 이건 조작 맞네요. 이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 뭐 평의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 자서전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 됐어요?
예, 이제 이미 다 끝난 문제라서 이렇게 돼서 어쨌거나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솔직히.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경기장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잡음이 많았죠. 특히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대략 한 4,900억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갔는데 네.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주경기장을 신축하지 말고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 해라. 그러면 비용이 절반 정도 들어간다. 네.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원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학경기장은 뭐냐 그러면 오래된 경기장이 아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신축된 그 경기장이거든요. 네. 굉장히 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걸 거부했죠. 왜요? 우리는 뭐 정부 지원 안 받을 테니까 네. 그냥 주경기장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로서는 뭐 지원 안 받겠다고 하도록 하겠다 하니 뭐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데 승인을 해준 다음에는 또 이제 인천시에서 국비 왜 지원 안 해주냐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정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1,3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타냈죠. 근데 뭐 물론 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긴 하지만 역시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죠. 네. 안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고 네.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의 잘못이 또 이렇게 상쇄되는 네.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인천 시민들이 네. 1조 원 정도의 세금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간 직접 비용 네. 2조 2천억 원, 뭐 이렇게 뭐 도시철도 새로 만들고 하는 간접 비용 이런 거 빼고요. 예, 빼고 직접 비용 2조 2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국비가 7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에서 2천억 원, 건설비에서 이제 뭐 5천억 원 정도 들어갔고 시 비용이 한 1천억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빚으로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천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채권 발행해서 이 자금 일단 끌어들인 건가요? 예, 그랬죠. 예, 지방채 발행해서 끌어들인 거죠. 예. 어쨌든 그러면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인천시는 그래도 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함으로써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2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조 원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평창 올림픽 경제적 효과가 65조라고 그러고 인천 아시안 게임 효과가 20조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 첫째는 이제 건설 투자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첫째는 예. 둘째는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셋째는 광고 효과, 기업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근거가 없는 거죠. 관광객 유치 효과가 뭐 크지 않다는 거는 요즘에 뭐 경제신문들도 뭐 다른 국제 형태 해봤더니 관광객이 늘기는커녕 줄어든 데도 많았다 이런 보도도 했고요.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광고 효과에서 뭐 수십조 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광고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게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이 양반들 얘기로는 뭐 10조 원 이상이 지금 광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뭐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광고비 얼마 받은지 아세요? 스폰서십이라고 그래가지고 470억 원 받았어요. 500억 원도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그 돈만 주겠어요? 그 당연히 광고비가 효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뻥튀기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건설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4대 강하고 비슷한 거죠. 4대 강 사업할 때 이제 얘기가 네. 22조 원 투자하면 35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경제적 효과 전혀 없지 않습니까? 4대강은 약간 좀 민감하니까 예, 그렇고요. 어쨌거나. 어쨌든 근데 건설 사실 투자를 이제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네. 투기 방식이 똑같으니까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선진국들도 그렇고 이게 20조니 뭐 65조니 하는 건 다 뻥튀기고 네. 실제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건설 투자로 뭐 고용 늘리고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는 밝혀지고 있죠. 네. 예, 다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인천 말고요. 네. 2010년 동계올림픽의 그 유력한 그 개최 후보지로 꼽혔던 도시들을 보면은 네. 개최 불가 이러면서 지금 줄줄이 나서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도시들이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최지를 결정할 때가 8년 전에 보통 개최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예, 7, 8년 전에 개최지를 결정하니까 지금 2020년 걸 결정해야 되는데
유력 후보 도시들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어디 다 어디죠? 물러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보면 노르웨이의 오슬로,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독일의 미넨, 폴란드의 뭐 크라코프, 스위스의 다보스 다 유명한 도시죠. 네. 다 유명한 도시인데 이런 도시들이 뭐 동계 올림픽에 이제 후보 도시로 다 거론이 됐는데 다 지금 이제 안 하겠다고 물러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도시는 2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와 중국의 베이징 네. 2곳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뻥튀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전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이걸 이제 대부분 다 체감하고 있는 거죠.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거를 체감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물러서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아시안 게임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의 저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었던 그 도시나 이런 데서 항상 뭐 크게 짓고 건설로 경기 부흥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았던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나타내는데도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올림픽은 우리는 조금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올림픽이 적자를 많이 남겨서 네.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의 뭐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 예. 그때 빚이 한 28억 달러 정도 됐는데 뭐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비춰 보면 한 22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22조 원 빚 갚느라고 몬트리올 시민들이 30년 동안 이제 세금 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고 특히 그 최악의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인데요. 아, 네. 예, 이 적자가 90억 달러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경제 수준에 비하면 한 6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그리스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이 아테네 올림픽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네. 이게 올림픽이 굉장히 많은 빚만 남기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정신 차려야 된다. 과거에는 뭐 국위선양한다, 뭐 네.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해서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뭐 히틀러도 했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각국이 냉철하게 판단하자 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지자체들도 그렇고 뭐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으면은 다 유치하려고 하는 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는 국위선양하려고 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네. 인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있는데. 업적으로. 예, 근데 뭐 순기능이 엮이는 것보다 크면 뭐 당연히 뭐 추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다시피 사실 엮이는 게 훨씬 컸거든요. 효과는 없고 부담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좀 냉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기능이 얼마인지 엮이능이 얼마인지 충분히 따져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7천억 원 지원했는데 인천 시민들이 지금 1조 2천억 원 이상 빚을 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네. 뭐 그런 걸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자체장들이 좀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고민을 네.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 최근에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성공적인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다가 또 뭐 운영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기 때문에 더 안 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속 있게 잘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우리 가족 건강에 있어서도 주치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재무를 위해서도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경제 주치의 시간에는 에듀머니의 이선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케이블 TV 보면은 광고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라고 하는 노인보험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면 되나요?
예,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하실 때 이제 납부해 보시기 굉장히 쉬운 상품이 바로 이제 그런 노인성 보험이죠. 그럼 이 노인 보험이란 정확하게 대상이 어떤 거고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대부분의 보험은 보통 이제 65세 이하로 가입 연령에 제한을 두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보험업 그 규정상 그 사망 보험금이 납입한 원금보다는 커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층 같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높다 보니까 납입 원금이 이제 그 사망 보험보다 더 커서 사실 이제 이런 상품을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죠. 측면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세나 65세로 이제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네. 노인보험은 그 이제 50세 이상에서부터 최대한 80세까지 이런 고령자층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을 이제 노인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뭐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이나 네. 아니면 뭐 질병에 대한 치료비 네. 또한 뭐 의료 실손비 뭐 이런 그 보험 상품들 중에서 가입 대상이 이제 노령층으로 네. 예, 그 특화된 상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지금도 광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과연 그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7월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된 규정을 조금 이제 완화를 했어요. 이제 그 명분은 이제 그 고령자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돕는다라는 명분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관련 규정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제 손해 보지 않으면서도 이제 상품 설계가 되게 쉬워지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석 달 동안만 나온 상품이 20여 개가 지금 석 달 동안에요? 예, 2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규제가 상품이죠. 좀 풀리니까 많이 나오는군요. 근데 이 노인보험 상품이 많아지는 거는 이렇게 관련 규정이 좀 완화가 된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노인 인구가 증대되는 측면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요즘 이제 유병 장수라고 할 만큼 이제 오래 살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아픈 기간도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 뭐 이제 50%가 넘는 거를 이제 그 60세 이후에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 시장은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로서 의료비 보장에 대한 요구는 좀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또 이제 한 가지 또 측면이 될 수 있죠. 그 수요에 발맞춰서 또 이제 규정도 완화가 됐고 그래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병을 앓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보험료가 조금씩 할증이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네, 그 갱신시에 이제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그 위험률 안전 할증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인상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사에게 많이 좀 이득이 룰을 준 거네요. 이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 구간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신규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보험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담보 기간 설정,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그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제 그 보험 그 보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바로 이제 부담보 기간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이제 그 치매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거에서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병력이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고도 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그 보장을 제외를 하게 되니까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료는 내는데 보장 받지 않는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기도 훨씬 이제 수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한 거군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피해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의 보장 범위라든지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제 나타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암에서부터 뭐 심근경색까지 보장을 한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가입하면 치료비 걱정 없이 이제 든든하다라고 거의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암에서부터 심근경색까지가 아니라 암과 심근경색만 딱 보장되는 상품. 아니 이런 이런 그렇군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흔한 유형은 불안전 판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험 상품이란 게 사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상품인데 이제 고령자층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덜컥 이제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낭패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은 들었다고 사인은 하게 하고 그런 경우겠죠. 근데 이런 이제 불안전 판매가 특히 노인보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좀 구조적인 원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채널 자체가 이제 그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이제 비대면 채널들이 노인보험은 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텔레마케팅이나 뭐 이제 홈쇼핑은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빠르게 말을 하고 화면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뭐 주의점 같은 거는 굉장히 작은 글씨로 작고 빠르게 가죠. 작은 글씨로 막 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친절한 판매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불친절한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보험사 협회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만 해도 이제 이런 그 비대면 채널 판매가 한 6조 5,4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2013년에는 이게 9조 8,400억 원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매 방식에서 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불안전 판매를 자꾸만 양상시키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면은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비대면 판매 비중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걸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규제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이제 상품이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고 물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하죠. 젊은 사람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특히나 그렇죠. 이런 노인보험에서 특히나 가입자들이 좀 속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짚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 노인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병명이 같더라도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보장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여성분이 그 이제 무사통과 실버보험이라는 특정 상품을 가입을 하셔서 의사로부터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험사에 이제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그 약관상 외부 충격에 의한 디스크는 수술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디스크만 돼요?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거, 그러니까 퇴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스크만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디스크라도 이게 이제 사고에 의한 디스크면 보장이 안 되고 퇴화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한 디스크만 보장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보장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그 이제 특히 이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질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후천적인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치매만 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관에서 굉장히 이렇게 적은 보장하는 범위가 이게 적은 것들. 근데 이제 광고에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노인보험 들 때 굉장히 그 꼬치꼬치 따져 묻고 좀 알아본 다음에 가입을 해야지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이선정 팀장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있으면 전문으로 올라오니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생경제 SNS에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자세한 내용도 보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